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헤럴드경제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 만날 인터뷰 주인공은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대표입니다. 금 대표 지난주 금요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하는 거냐 이런 궁금증 들 수밖에 없는데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창당 준비 과정에 있죠.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 분이 만나고 나서 예. 김종인 위원장도 이준석 전 대표도 한마디씩 소감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금태섭 대표만 아직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날 처음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거기 때문에 예.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납니까? 예, 뭐 이게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계속 더 만나봐야겠다. 분위기 좋았네요. 아니 그럼 뭐 나쁠 거야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예. 다 똑같은 고민합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면서 저 김태우 씨를 사면해가지고 선거에 내는 게 말이 되냐? 거기에 대해서 당이 한마디도 못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네가 이제 여권이었고 180석이 있는데 예. 당대표 방탄하느라고 지금 이걸 보낸 게 맞느냐? 이런 데 대해서 다 똑같이 고민합니다. 말을 못할 뿐이죠. 일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상당히 그런 고민을 하고 이 뭐 겉으로는 뭐 총선을 어떻게 대응했냐 얘기를 하지만 예. 민주당이 다시 180석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되셨으니까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얻어서 기회가 생겨야 되지 않냐고 하지만 네. 지금 용산에서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 그게 뭐 금태섭 신당이든 뭐 누구 신당이든 아니면 빅텐트든 예. 제3지대에 어쨌든 탄탄한 신당이 만들어지면 예. 양당에서 움직일 현역 의원들이 꽤 돼요. 저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게 공통된 인식이면은 예. 이번에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생긴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나 민주당 물론 자기들이 본인은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리가 과반수 돼가지고 좀 마음대로 해봐야겠다 그런 얘기 자체를 못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막연하게 지금 뭐 저 200석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어도 예. 180석 가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종의 자괴감, 자당에 그런 게 대한 있는 거죠. 자괴감들이 지금 꽤. 저 뭐 이 내부에서 뭐 별다른 얘기한 것도 아닌데 수박이라고 하고 강성 지지층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몰려가서 총알 한 발만 있으면 어쩌겠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180석이지만 200석 넘으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네.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근데 이제 지목된 분들 한 4-5명의 하나는 아니요, 얘기가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은 말로 하는 것이고 예.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은 이만큼 했는데 10석, 20석이 더 있으면 이걸 더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건데 예.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주 목소리 큰 사람들 뭐 실명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은 그러시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정청래 당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정당이냐 그러면 다 끄덕끄덕합니다. 근데 두 분 사이에 교집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준석, 금태섭, 이준석 두 분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도 아니고 당적도 서로 달랐고 지난 대선 때 두 분 다 반 이재명, 친 윤석열이었다가 지금은 반 윤석열, 반 이재명 이렇게 됐다는 정도가 교집합이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저하고 정말로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점이 많은데 예. 원래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진짜 좋은 정치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수박이라고 부르거나 내부 총질이라고 부르면서 쫓아내려는 거 거기에 유권자들이나 다 국민들이 예. 염증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같이 하시겠네요. 그거는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이 김종인 위원장 저는 말대로. 지금 신당이나 그 한국 정치 바꿔야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다 모을 수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우스워 보여도 예.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예. 강한 조직들이거든요. 예, 예.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거 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도 한데 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은 보여야지. 뭐 이준석 따로 금태섭 따로 누구 따로 이렇게 되면은 성공하기 어렵죠. 빅텐트가 탄탄하게 차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이제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정말 친일파, 토착외구 뭐 배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한 조직들이지. 저는 그분들은 우리랑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지대가 아니다. 정상적인 정당도 아닌 것이 지금 정당을 만들려고 움직임들을 보이고는 계시는데 예, 예. 자기들은 정당 만든다면 비례 후보 몇 석 내겠다는 겁니다. 지역구 안 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몇 석을 얻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매 정당으로서 얻어서 거기서 이 기생하려는 거지. 저는 우리 정치가 갈 때까지 갔다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성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자매 정당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선진국에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조국 신당 탄생한다면 자매 정당이 될 것이다. 조국 신당 탄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고 워낙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상당한 세력들이 그걸 하겠다고 나설 예.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아까 이제 빅텐트가 탄탄하게 차려져야지 뭔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지난번 나오셨을 때 30석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권 30석. 예. 이준석 전 대표도 최소 영남 30석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시너지를 내면 이게 어느 정도나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선거 때까지 아직 멀었고 이제 선거 전략은 또 같이들 의논해 가면서 짜야 되는데 저는 최소한 그 10%인 30석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 정치에 대한 실망이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던 2012년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고 우리가 잘만 준비하면 예.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희망의 양향자 대표 또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도 자주 만나 소통한다고 하셨죠. 예, 뭐 그 중에 만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비명계 의원들과도 함께 하시고. 비명계 의원님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 의식이 같아야 됩니다. 예. 12월까지 이재명 대표가 정신 차려서 예. 뭐 이 사람 저 사람 공천 다 주면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다른 거고요. 아하. 예, 이 구조를 깨야 된다고 인식을 같이 한다면 저는 다 모여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11월 13일 월요일에 진행된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 인터뷰입니다. 이날 인터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준석 전 대표 회동에 대한 얘기에 집중이 됐는데요. 이 전 대표와 함께 할 것인가가 가장 관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는 다른 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날 인터뷰 들으면서 지난주 박순봉 기자가 그 금태섭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하는 그 신당의 모습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금 대표는 지금 3지대 사람들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고 이 전 대표는 현역 중심으로 좀 모으고 싶어한다 이랬었는데 그 얘기 듣고 이날 인터뷰 들으니까 조금 이제 그 톤이나 이런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금 대표 입장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데 이게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그런데 큰 그림에서는 또 다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우선순위가 현역 의원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3번으로 그 선택지를 이제 네네. 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를 들면 기준이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다 합치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어쨌든 다 모아야 된다라는 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든 이게 일종의 전제 조건이 됐으면 하는 거죠. 현역 의원들의 숫자가 네네.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정의당보다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6석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이 다르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같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전제 조건만 채워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최근에 그 여론조사 전문가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고 네. 또 지금 여러 요청들이 많이 있대요, 정당별로. 그래서 이제 조사들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뭐 신당 같은 거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있으니까 조사들을 해보는데, 근데 이제 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가 기준점이 되는 것은 맞는데 결집한 형태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다만 여기에서 뭐 계열이라고 할까요? 좀 다른 그 세 번째 권력 정의당하고의 이제 합친 그런 조사는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지금 비슷하잖아요. 중도 보수 정도 되는 그 정당들. 네. 뭐 금태섭 신당도 마찬가지고 양양자 신당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의석수가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된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어쨌든 1순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몸집이 커지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거든요.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같을 건데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합쳐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금태섭 전 의원하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급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금태섭 신당이 급하진 않고 차라리 민주당의 비명계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뭐 비윤계 혹은 뭐 공천에서 좀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빨리 끌어오는 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공천에 대해서 시점은 다 다른데 뭐 2월 달 중순 아니면 3월 달 초 정도 돼야지 거의 확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그 영남권은 빨리 될 수 있어요. 어렵고 험지고 그렇죠. 후보를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 빨리 곳. 선거운동 할 수 있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뭐 호남 쪽 이런 데는 쉽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이준석 신당 말고도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모두 신당이 나오는 게 자기 정당의 양 거대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를 뺏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천 시점을 뒤로 늦출 거란 얘기도 있어요. 되도록 천천히 하겠다. 네, 공천은 급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설령 이제 소위 뭐 이삭 줍기라고도 하고 낙엽 줍기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게 뒤로 늦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오히려 모양도 또 안 좋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떨어진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진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거다 한 가지 좀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랑 유승민 전 의원의 관계도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뭐 내용 다룰 때 몇 번 짚어드린 적이 있지만 성격이나 또 기조나 여러 가지 방향이 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준석 전 대표는 굳이 표현하자면 능력주의 이런 쪽에 가깝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따뜻한 보수라고 해가지고 소수자나 뭐 거기에 또 여성도 포함해서 다 배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의 친구의 아들 그리고 예전에 뭐 비서로 일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입문시킨 그런 사람인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이 이제 이 새로운 진영이라고 할까요? 그 보수의 뭐 새로운 방향에서 완전 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원내대표까지밖에 안 했지만 자신은 당대표도 했고 그러니까 약간 두 개의 태양 같은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합치는 것도 이준석 신당이란 이름으로 합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선택지가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도 좀 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시기나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변수가 많아 보이네요. 제3지대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이번 주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비례정당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도 신당 나올 수 있다. 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대표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부분도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뭐 민주당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그 지금 민주당은 좀 굉장히 이재명 체제가 안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 조추송으로 대변된 이분들의 있는 약간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로서 약간 그 뭐 어쨌든 지금 체제로 모인 당원들이나 뭐 지지자들이 절대 다수고 우세한 상황이라 이렇게 뭐 큰 변수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이제 결국 이준석, 뭐 금태섭 신당 이쪽을 일단 주시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균열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민주당 쪽에서도 뭐 그 틈을 타고 또 어떤 뭐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뭐 이제 송영길 대표 측에서는 뭐 조국 신당과도 뭐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당내에서 보는 거는 뭐 이렇게 같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새
세 조추송 세 사람의 성향이나 커리어가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그런 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네. 각각 한번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요인은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뭐 신당 작업이나 이런 게 뭐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기에 좀 어렵다. 이제 당에 뭐 자기 사람이나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고 네. 이제 뭐 흐름이 자기한테 이제 좋으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추 전 장관, 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5선을 한 그렇죠. 정치 고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어떠한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 조금 뭐 이제 그냥 돌출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서 뭐 민주당에 이제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무엇을 도모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뭐 대신 뭐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뭐 좀 얻어낸다거나 이런 쪽으로 도모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을 좀 하는 것 같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결이 다른데. 네. 이제 뭐 당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약간 뭐 한동훈 장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좀 더 그런 약간 결이 다른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런 명예회복이나 뭐 검찰에 대한 뭐 그런 그 욕구도 가장 강하고 그래서 이쪽은 신당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걸 뭐 다 구분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관측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같이 하기보다는 약간 송영길 전 대표 신당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선 같이 가기가 굉장히 민감한 게 지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도 곧 이제 뭐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송영길 대표는 아직 뭐 그 수사가 본인에 대해서는 이게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송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보들을 보면 상당히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또 이야기 들어보면 뭐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 할 때도 송 대표가 직접 와서 지원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이제 당에서는 누가 오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조금 오지 말아달라 이런 게 전달되었는데도 송 대표가 이제 뭐 파란 잠바 입고 와가지고 뭐 유세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송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근 이제 뭐 톤이나 이런 매너를 많이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조추송을 좀 따로따로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런 관측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중심으로 신당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금태섭 의원은 뭐 이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 안 내고 비례로 후보 내에서 몇 석 얻겠다는 거는 사실 민주당 자매정당으로서 기생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현재 이게 가능한 게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선거제 개편 속도가 전혀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그냥 계속 준연동형제로 가는 건가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막아보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논의가 최근에 좀 이뤄지고 있어요. 뭐 이탄희 의원처럼 이제 좀 개혁적인 선거제 개혁에 적극적인 의원들 중심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이제 개정을 하자 대신에 전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걸로 당론을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지도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지만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 뭐 예산 정국이 끝나고 그 뒤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뭐 사실 지금 뭐 이제 현행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과거로 회귀하는 꼴이 되고 또 위성정당을 방지하겠다고 이야기해 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다 선거에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만드는데 우리 쪽에서 만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진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위성정당을 정말 안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위성정당의 유혹에 결국 빠지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결국 근데 최근에 자매정당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위성정당이 아니라. 이게 위성정당을 정말 엄격하게 이제 정의를 해보면 거대 양당에서 이렇게 비례
대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당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매정당이라 그러면 뭐 예컨대 송영길 신당이 나타난다면 그쪽에서 의석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원내에서 좀 연합할 수 있다, 뭐 합당도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를 좀 보면서 자매정당이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 위성정당 방지법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이런 식의 자매정당은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뭐로 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건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이제 낙엽 떨어지는 거 줍는 걸 할 때도 양당이 공천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키가 거대 양당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 위성정당 문제도 이준석 신당이 점점 예를 들어서 뭐 파기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점점 뭐 여론조사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성정당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가능성 자체를.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할 수 있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명분상은 없애기로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이제 캡 씌우는 것만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몇 석 이상 그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받으면은 거대 정당이 못 가져가게 하는 그 캡만 벗겨버리면은 사실 그냥 자유경쟁 체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또 비슷하다라는 거니까 그 세부 조항만 좀 건드리는 방식으로도 그 위성정당의 힘은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당이 어느 정도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파괴력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부담이 되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조국의 강을 못 건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민주당의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뭐 민주당 관계자랑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의견이 상반돼서 그 좀 흥미로워서 전해드리면은 조국 신당 파괴력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면은 모 관계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국의 시간이란 책이 있는데 그 쓰인 책이죠. 50만 부가 팔렸는데 요건 근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민주당 그 관계자가 한 얘기고, 제가 기사로 보니까 한 2021년 내에 30만 부 넘었더라고요. 이제 50만 부가 팔렸는데 그 숫자만 세봐라. 그러면 이게 대략 그 정당 득표율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또 다른 관계자랑 할 때는 그 책을 보통 한 명이 10권 이상 샀을 거다. 그렇게 치면은 뭐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의석수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민주당을 뽑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뭐 아니면 안쓰러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 의원이 하는 얘기는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정당 득표를 좀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양 당의 이해가 맞아 들어가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와서 또 이번 주에도 역시나 핫한 인물 중에 한 분이 한동훈 장관인데, 한동훈 장관 출마 가능성 우리가 매주 얘기하지만 이번 주는 뭔가 좀 더 구체화된 느낌이에요. 뭐 부인의 사진도 공개되면서 이제 진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실히 계속 그 흐름 자체가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아니면 총선 출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회로 오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좀 커지는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여러 가지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한 혁신의 출범이라던가 김기현 대표 체제의 다시 한번 위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논의도 있고, 그다음에 혁신위와의 갈등 이런 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체제로서 한동훈 장관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들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흐름 자체는 좀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보도를 보면은 뭐 구체적인 건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후임 법무부 장관을 검토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둘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갈 수 있는 이제 선택지가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총리는 좀 어렵습니다. 총리를 가려면은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표결에서 뭐 현재 분위기로서는 절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오히려 탄핵 대상인 상태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장관 가기도 좀 애매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총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림 자체가 이렇게 좀 모여 있는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키는 어쨌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김기현 대표 체제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제 모든 중심축이 한동훈 장관 그렇죠. 쪽으로 옮겨질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세가 왔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또 초점이 있습니다. 요 국민의힘 얘기는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와서 더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명계 의원 중 한 명인 윤영찬 의원인데요. 그 비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식 다음 날인 17일 바로 어제인데 어제 진행된 인터뷰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눌게요. 민주당 내 비주류 혹은 비명계라고 불려왔던 의원들이죠. 이분들 이제 혁신계로 불러달라 요청하면서 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했습니다. 기자회견 장면을 잠깐 보고 올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닙니다.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습니다. 4명의 의원들과 그 점에서 뜻을 같이 하는 한 40-50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비록 뭐 이름을 공개하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의원들, 이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우리 당을 바꿔내는데 일단 우리가 전력할 거다. 친문 팬덤, 또 친명 팬덤으로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그 매운맛이 다릅니다. 같은 당,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윤영찬 의원이 합류하신 건 좀 의외였어요. 제가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요? 아니, 그동안은 좀 조용한 행보를 보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렇게 네 분이 같이 뜻을 모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뭐 이 다른 앞장서서 뭔가를 하는 것에 익숙치 않은 사람인데요. 예. 그러나 지금 당의 상황을 굉장히 위기의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중요한 행보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한테도 말씀을 좀 건네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이낙연 대표하고 저희들이 상의한 건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러한 걸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전화도 안 하셨어요? 물론 통화는 했고 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의원들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수긍을 하셨고요. 수긍하셨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이 165명인데 그 가운데 4명이면 힘을 모으기엔 너무 적은 수 아닙니까? 예, 뭐 이 시각에 따라서는 또 적은 수라고 보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많은 분들을 정치의 결자체로 모으는 데는 아무래도 이 힘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4명으로 발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눈덩이를 굴리기 위한 일종의 핵심 눈뭉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의원들이 처음부터 참여하면 좋겠지만 일단 눈뭉치라도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 놓으면 또 눈사람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뜻을 같이 하는 40-50명 안에는 뭐 초선, 재선, 중진, 고루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러겠죠. 당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3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내 도덕성 회복,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의 보관을 12월까지는 달라. 네. 조금은 원론적인 느낌이 드는데 뭐 구체적인 예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강성 팬덤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당내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명인의 마을 이장을 하고 계신데 제명인의 마을에서 사실은 이런 당내 다양성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증오, 혐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고.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던가요?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서 그게 우리 당에 무슨 득이 되겠는가. 네. 예,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리긴 하셨거든요. 그 수박 사진과 함께. 예, 이 정도면 안 될까요? 말씀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원욱 의원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를 혁신과제 하나로 주문을 했던데
네. 이 원칙과 상식 모임 차원에서도 뭐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런 원칙과 상식이 출범하기 전에 윤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당 대표와 지도부 모두가 선당 후사의 취지를 가장 앞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당이 혁신을 하려면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인이 당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을 보면 네. 윤핵관이나 친윤 또 다선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험지 출마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죠. 탈당에 대해서 이 네 분이 얘기해 본 적은 없다. 어제 그러셨어요. 네. 근데 마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탈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적은 정말로 없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 당내에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고 그다음에 단순 촉구를 넘어서 우리 당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이것이 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선선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행이나 이준석 신당 행까지도 배제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계시고 12월까지 고민하겠다 하셨는데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상민 의원님도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의 이유는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께서 어쨌든 본인은 이제 별도의 행보를 하겠다, 네. 독자적으로 가시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어제 저희 모임에는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요. 예, 예. 저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시작하는 근원에서부터 그동안 해온 행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잘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아니다. 네, 윤영찬 의원 이른바 강선 당원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징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와 관련해서는 윤 의원은 이제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당 대표, 다선 의원, 지도부에서 희생을 하겠다는 각오가 나와야 혁신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험지 출마가 가장 뜨거운데 그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출범이 됐는데 당의 혁신을 위해서 이제 출범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속 뜻은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말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압박해서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제 당내 민주주의나 개딸에 대한 좀 그런 걸 풀어보겠다라는 게 목표인 모임인데요. 사실 이제 당내에서는 이 모임이 이제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좀 방어용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방어용에 가까운 그런 단체 행동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는 가결표 던진 뭐 폭넓은 의미에서 비명계 의원들 한 20-30명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엄청나게 후폭풍이 오면서 사실상 뭐 그런 분위기는 이제 많이 표면상 아래로 가라앉았고 확실히 이렇게 이 4명이나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이 좀 선명한 분들 빼고는 일단 몸을 낮춘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근데 이들 이제 4명이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 실제로 관철되기까지 그 동력이란 거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가능하느냐 이런 거에서 조금은 회의적인 시선이 당내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또 이게 방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게 이제 집중포화 받고 또 자객공천 대상으로 오르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좀 한 목소리를 내다 보면 이제 지도부가 뭐 예를 들어 함부로는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번 쳐다볼 거 한 2번 쳐다보고 뭐 그런 얘기를 건가요?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참여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해요. 이제 공천 때문이다라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천을 할 거면 이제 모 비명계 의원 최근에 만났을 때는 여기 참석하시는 그렇게 공천이 문제면 당장 지금 이재명 지지한다고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이제 탈당 이야기가 제일 관심이잖아요. 이 질문도 나오고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종합해 보자면 이제 탈당이라는 거는 어떤 카드인 것이다. 최후의 카드. 네, 이제 탈당을 계속 시사하면서 이들이 나가면 뭔가 민주당 표를 잠식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어떤 지렛대로 얘기하면서 블러핑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야기하는 게 혹시 민주당이 막판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걸 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또 뭐 마지막에 이상민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탈당에 대한 생각 차이가 좀 드러난 지점이 아니었나 이런 해석이 있는 게 네. 이제 이상민 의원은 직접적으로 국힘 입당도 뭐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간다면 탈당에 대한 쪽으로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결국 함께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네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윤영찬 의원 인터뷰도 그렇고 앞서 그 출범식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꽤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 뭐 지금 겉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비명계 의원들 동조한 의원들이 꽤 있나요? 수면 아래에서는?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0명에서 50명이라고 김종민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 뜻을 같이 한다라는 범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탄 프레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숫자도 꽤 되고 네. 아까 체포동의안 얘기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어쨌든 자신의 표로 의사표시를 한 숫자도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에 봐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정성호 의원도 바로 반박을 했고 네. 실제로 어떨까요? 뭐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듯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할 거다라는 거 이제 일단 방어를 하는 게 지도부의 의원들한테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박찬대 최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또 이제 인천 지역이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인천 지역을 사수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떠나면 흔들릴 것이다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런 험지 출마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지역에 자기 지역구에 가서 뭐 머리도 염색하고 이제 백발이 됐었잖아요. 근데 머리도 염색하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라이브 영상도 올리고 했거든요. 네. 지역을 챙긴다는 거는 어쨌든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그런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우회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 네네.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는 개항을 고수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안에서 뭐 고민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민을 하고 안 하고라기보다는 그 민주당의 지금 총선 승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네.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다 하지 않지만 뭐 정치 인생의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 대표가 뭔가를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네. 이제 아직까지는 뭐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이제 그 안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네,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뭐 0%라고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출마하는 게요. 네.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좀 보이는 게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물어보면은요. 그쪽에 출마 가능성 그러니까 혹시 인천 계양을 말고 다른 데 갈 가능성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원래는 조금 모호한 답변들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뚜렷하게 답변을 잘 안 하고요. 근데 계속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몇 번을 물어보더라도 계양을 해 나가는 건 좀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명확하다. 네.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그제 친명계 의원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여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비판도 있고 논란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그렇죠. 또 혁신위를 네.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야당은 뭐 딱히 없느냐. 네. 이제 이런 거 뭐 이재명 대표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룸이 없다,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기에는 체제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약에 어떤 뭐 칼을 휘두른다라거나 아니면 혁신적인 공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공을 많이 받고 굉장히 체제가 약하다는 게 드러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명계 쪽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오래 당에 있지도 않았고 의원들의 이탈 숫자도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우려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지지율이 더 빠진다. 그러면 수도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은
그걸 명분 삼아서 이재명 대표가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반대로 또 공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 쪽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뭐 하냐? 본인은 그쵸. 뭔가 네.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또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친명계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정치는 모든 게 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사실 이제 험지 출마 관련해서 이번 주는 국민의힘이 가장 뜨거웠잖아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국민의힘 지난 한 주 정리를 하면은 장제원 의원 등산 모임 사진이 주말에 공개가 됐고 또 교회에서의 간증 영상 서울 출마 절대 없다 이 뜻을 이제 명확히 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연일 이뉴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뭐 급발진 정제된 발언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서 혁신이와 중진 뭐 친윤과 신경전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서 인 위원장이 결국 뭐 윤 대통령이 혁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어제 김기현 대표와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만났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일주일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무서워서 한 명씩 제가 인물별로 한번 볼까 싶어요. 일단 장제원 의원은 혁신안이 이제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거부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냈고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의 뜻인 걸 알면서도 대항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에 대한 확신이 더 있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좀 장제원 의원이 이제 여러 번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통령과 좀 멀어졌다. 그러니까 기간별로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고 나서 멀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이 대통령하고 좀 멀어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소위 그 기준을 이제 대통령과 얼마나 통화를 하고 만나느냐 이런 건데 그런 빈도수가 좀 적어졌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일단 멀어진 시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팽을 당했다라고 치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의 뜻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완전히 명확한 게 아니라고 친다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친다면은 일종의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대동해 가지고 등산도 가고 그다음에 출마 반드시 여기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밝힌 거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그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해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공천 안 줘도 나는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런 걸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 뜻이 명확해져 가지고 친윤들 다 나오지 마.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듣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일종의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럼 뭐 다른 걸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값을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일단 해석이 장제원 의원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장 의원의 그러면은 결국 타이밍 문제지 결국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이 부분도 협상력을 높인 이후에 받아들일 수 있고 가능성이 있죠. 일단 근데 시기상으로는 지금은 다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요구를 하고 그걸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험지 출마는 사실상의 정계의 은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쪽으로 길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결심을 하는데 정치인이 특히 이제 중진 의원들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림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기적으로는 요청은 지금 받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이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다른 자리를 제안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법무부 장관도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수석들 지금 장관들 중에서 총선에 나올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자리들이 비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교체론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위 현금 거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몸값을 높여놓고 그때 딱 정확하게 주고 받고 그러니까 나는 뭐 이 자리를 포기하고 어느 자리를 가고 이런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 얘기를 하자면은 김기현 대표 어제 뭐 인 위원장이랑 만났지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김기현 대표 체제 한 1, 2주 안에 정리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좀 듣고 놀라긴 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면 요새 그 얘기가 좀 집중되고 있긴 하던데 어느 정도예요? 저도 그게 듣고 나서 되게 파격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또 급진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소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얘기부터 해드리면은 네. 많이 나오는 얘기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는 되더라도 어쨌든 한동훈 장관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대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러니까 있다고 비대위까지는 해도 가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김기현 대표는 실권을 잃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무게중심이 한 장관에게 오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기준점으로 보는 것 중에 일단 한 가지가 혁신위가 핵심 포인트인데 네.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혁신위가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일단 한다. 그렇게 당이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조차도 역시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림이 가깝다라고 다들 봐요. 네. 왜냐하면 친윤그룹에 있었던 기존의 그 네. 중진 의원들이나 지도부 의원들이 대거 물러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기존의 그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일종의 불신.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새로운 수장으로 오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 가깝지만 그러나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는 그런 그림을 네. 인요한 혁신위가 만들어주는 그림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그런 요구안을 김기현 대표나 중진 의원들이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김은경 혁신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위가 당 지도부가 봤을 때 제일 무서운 선택은 나 여기 혁신 못하겠네.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나 갈게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럼 지금 혁신위하고 대표 체제가 계속 부딪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혁신위가 손을 든다. 이러면 이건 다시 김기현 대표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당내 의원 중에서도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모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인요한 혁신위의 붕괴로 인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나고 비대위로 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네, 뭐 네. 이준석 전 대표처럼 아주 뭐 반윤 그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당내에서 그런 예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방식이든 간에 그러네요. 어느 네. 방식이든 간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 힘이 빠질 거라고는 많이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는 그래서 결국에는 여권 내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싶으면은 조기 선대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대위를 빨리 출범시키면은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인요한 혁신이 띄어가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된 거랑 좀 그쵸. 비슷한 거예요. 네, 인요한 네. 혁신을 띄우면서 한동안은 비대위 얘기가 쏙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조기 선대위를 띄어가지고 네. 뭐 누구를 아직 뭐 하마평 나오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을 그냥 뭐 선대위원장을 시킨다 바로. 그러면 이제 원래도 실권이 있을 거지만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게 되면은 네. 굳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끝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선대위를 가게 되면 이게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 한동훈 장관을 앉히면 또 그것도 아닌 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이제 얼마나 김기현 대표 갈지. 체제냐에 네.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가 있는 김기현 대표 체제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사실 민주당에서도 좀 비슷한 표현 들여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네. 그러니까 뭐 비명계 의원이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지만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네, 네, 네.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단식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라 선거에 잘 못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 체제이긴 하지만 김기현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인물 이뇨한 위원장 얘기로 해보면은 혁신이 내부에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 뭐 조기 해체설, 불출마 명단 등등 이제 혁신이 이제 화가 났다 이게 드러나긴 했는데 이게 정무적으로 이게 맞느냐 그르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당 안팎에서 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반발이 큰 거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 뭐 불출마라던가 아니면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 뭐 친윤 의원들 험지 출마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현실적이진 않다 이런 판단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의석수가 더해지진 않을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선 의원들만 많이 들어오는 게 국회에 좋은 게 아니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들은 네, 네. 너무 많거든요. 의원들은. 네. 근데 그럼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또 사실이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회가 바뀐다라고 하는 그쵸. 게 네. 이제 모 의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리 뭐 비판을 하고 여론이 안 좋고 이래도
최소한 국회보다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정부 쪽을 더 신뢰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래서 코로나 같은 뭐 그런 확산 상황이 나타나면은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어쨌든 가장 불신하는 대상인데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는 막 험지 출마하고 중진 의원 뭐 나오지 않게 하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중진 의원들이 많아야지 뭐 역할도 하고 이런 건데 그리고 네, 이미 네. 21대 국회 들어서 기득권도 다 깨졌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영선 그다음에 뭐 초선 대표가 이미 다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네. 뭐 찬성과 반대가 다 섞여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다만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남권의 네네.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발하는 게 또 사실이고요. 근데 인 위원장 이렇게 거침없이 뭐 발언도 그렇고 뭐 혁신안도 그렇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인 위원장이 진짜 대체 뒤에 대통령이 있는 거냐? 뭐 김한길 대표 전 대표 얘기도 나왔었지만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힘이 이 인 위원장이 혁신의 동력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지도부 쪽에 물어봤을 때는 인요한 위원장 독자적으로 저러는 거다 이런 표현들을 들었는데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네. 물론 직접적으로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을 보는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인요한 위원장 뒤에 이제 대통령실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함께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근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하냐면은 네. 첫 번째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윤 대통령 순방 때였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이진복 정무수석이 인사 왔었거든요. 그때 인사 왔었던 건 이제 공개적으로 했던 행사인데 네.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은 보통 대통령실은 대통령 순방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이게 부각이 잘 되기를 원하고 네. 또 성과도 강조하길 원하는데 그날 되게 공교롭게 정무수석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인요한 혁신에 대해서 일단 힘 실어준 거다.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안 하잖아요. 네. 안 한다라고 자신이 얘기를 하고도 있고. 그러네요. 그럼 결국엔 이게 이제 어디서 온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 쪽에서 온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네.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굉장히 그 발언이 이제 아까 살짝 전해주셨지만 나 힘이 있어요 이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 쪽에 물어봤더니 나 거침없이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도 할 거다 이 얘기는 이제 대통령 만날 거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에 대통령 있어요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는데 아까 거기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네. 해서 이게 이제 선을 그었다 반박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좀 다수 해석은 이거는 허용을 해준 거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뭐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네네네. 당대표 출마 좌절을 시키는 과정을 보면 되게 네. 노골적이었거든요. 또 뭐 대통령의 뜻을 파느냐 이런 그쵸. 식으로 나왔는데 네. 뭐 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인요한 위원장 거짓말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요한 위원장의 그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거나 막 혼내거나 네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왜 그러냐면은 네. 당에서 해석들을 하는 거는 전에 전당대회 할 때 좀 무리했잖아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한 다음에 지지율 완전히 빠졌잖아요. 당무 네. 개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인으로 내보냈고 이 대리인에 대해서 막 우리 대리인 우리가 내세운 거예요. 막 그렇게 막 대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표현이 나왔다. 근데 이 정도 표현은 분명히 예전보다는 훨씬 강도가 약한 거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인요한 혁신위를 지지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나열해서 좀 그런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요한 위원장 임명될 때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위원 임명하는 건 되게 금방 했거든요. 네. 일주일 만에 했는데 그다음에 안이 나오는 순서가 되게 빨랐잖아요. 뭐 네, 네. 1호안, 2호안, 그쵸. 권고안, 뭐 3호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 인요한 위원장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가 돼 있고 착착착 마련이 돼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역시 좀 소통이나 교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봐야겠네요. 또 박수모 기자의 말이 맞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정말 바삐 달려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두 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